달러 가치가 폭락해서 금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달러를 안 사고 이제 금을 사고 있다.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금융 자산들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로 달러 가치가 폭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30년 동안에 달러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걸 달러 가치의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언론 매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저런 데서 달러 가치가 폭락해서 금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달러를 안 사고 이제 금을 사고 있다.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저런 뭐 실물이나 뭐 이렇게 금융 자산들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 내지는 떠들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로 달러 가치가 폭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말로만 이렇게 달러 가치가 폭락했다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실제로 달러 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얼마나 하락했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도표는 이제 달러의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구매력인데 이른바 이제 달러 2025년에 달러의 1달러의 이제 그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2025년 달러의 그 구매력을 1로 해가지고 과거 1970년까지의 달러 구매력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5년 1이면은 1970년에는 7.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1970년 대비 2025년에 달러 가치가 한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거죠. 그럼 달러가 폭락했기 때문에, 달러가 폭락해서 종이쪼가리가 되기 때문에 금을 사고 있다. 그래서 금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라는 주장은 이걸 보면은 그렇게 뭐 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죠. 아니 뭐 이렇게 55년이 1970년부터 2025년까지면 55년이잖아요. 55년 동안에 달러 가치가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면 이게 폭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힘들죠. 근데 실제로 달러 구매력이 언제 많이 줄었는가를 보면은 1970년, 75년, 1980년 요 무렵에 굉장히 많이 줄었죠. 달러 구매력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확 떨어졌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른바 이제 오일 쇼크 때죠. 1차, 2차 오일 쇼크로 해서 인플레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죠. 이때 오일 쇼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다가 또 이렇게 이제 2000년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인플레가 그때 2021년, 2022년부터 인플레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때죠. 뭐 이때 또 잠깐 이렇게 이제 달러 가치가 좀 과거에 이제 한 뭐 추세선보다는 약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락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그 달러 가치가 이렇게 2였어요. 95년에. 그러면 30년 지나서 2025년에 1이에요.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에 달러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걸 달러 가치의 폭락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나 또는 느낌상, 이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서 금값이 올라간다. 뭐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달러의 구매력의 변화로 보면은 달러의 그 구매력이 이제 그 오일 쇼크 때를 제외하면은, 근데 1980년 무렵에는 거의 3이었어요. 근데 지금 45년이 지난 현재는 1이니까 그 3분의 1 정도 가치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과연 달러 가치가 폭락했느냐?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달러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폭락했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든지, 말은 게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 달러 종이쪼가리가 돼가지고 전부 도피를 하고 있다. 이른바 이제 중앙은행, FRB나 이런 데 대한 불신, 그래서 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장에 가깝죠. 실제 지금 달러의 구매력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뭐 팬데믹 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졌나요? 한 이렇게 뭐 그런 정도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종이조각이 됐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을 한다, 뭐 코인값이 폭등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달러의 환율은 어떠냐 이거예요. 달러 값이 종이조각이가 됐으면 달러 환율도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원화라든지 가치가 상대적으로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의 실효 환율을 보면은 1970년부터 2050년까지 실효 등락을 하죠. 올랐다 내렸다, 이제 뭐 올랐다 내렸다 하죠. 오르면은 달러 강세를 의미하고, 내려가면은 달러
약세를 의미해요. 보시면은 70년대에는 달러 약세, 그다음에 80년대에는 달러 강세, 80년대 후반은 달러 약세, 90년대 후반에는 달러 강세, 그다음에 2000년대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달러 약세, 그다음에 2010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는 달러 강세. 이거든요. 그럼 달러 강세 기조거든요. 지금 2010년 이후에 달러가 종이 조각인데 왜 달러가 환율 면에 있어서는 종이 강세를 보일까요? 만약에 달러가 종이 조각이라고 치면은 다른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원화는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강세 같은 경우도 팬데믹 전에 대비해서 2025년에 한 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을 보면 이제 위안화, 엔화, 대만 달러, 원화 이렇게 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팬데믹 전에서 3% 정도의 약세예요. 거의 뭐 변화 없어요. 위안화는. 그러니까 달러 자체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실효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각국의 통화에다가 그 교역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합한 것이 실효 환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달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세인데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서 한 3% 정도밖에 팬데믹 전 대비해서 3% 정도밖에 약세를 안 보였다. 거의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위안화가 변동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2025년이면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때 아닙니까? 이때는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바이든 정부 때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가 점점 디커플링 되는 과정을 겪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미국 투자 뭐 이렇게 주식 투자라든지 미국 투자가 계속 이제 차단당하는 그래서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이렇게 점점 위축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또 중국이 또 미국 국채를 판다든지 해서 거래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안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디커플링의 영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엔화는 팬데믹 전 대비해서 폭등을 해. 팬데믹 이후에 엔화가 환율이 그냥 폭등을 했죠. 거의 한 110엔에서 150엔, 뭐 한때는 160엔까지 갔잖아요. 엔화가. 지금은 이제 150엔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넘었잖아요. 폭등을 하고 있죠. 엔화는 달러가 종이 쪼가리라면 엔화는 쓰레기죠, 완전히. 그럼 이게 엔화는 일본 경제를 대변하는데 일본 경제가 쓰레기입니까? 그렇잖아요. 달러도 종이 쪼가리면 미국 경제가 종이 쪼가리 경제입니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나 이런 것은 왜 폭등을 합니까? 종이 쪼가리 경제라면은. 테슬라나 뭐 이런 왜 주가가 폭등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엔화는 이제 그 팬데믹 전 대비해서 지금 한 36% 정도 약세. 엔화는 대폭적인 약세를 보였죠. 약세를 보인 게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탈 아베노믹스도 하고 뭐 이제 그 인플레 의 영향이 또 상대적으로 컸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트럼프 관세 하면서부터는 이제 또 이제 트럼프 관세 15%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 다음에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어요. 2025년에 들어와서 쭉 떨어졌어요.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팬데믹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대만 달러는. 그 다음에 원화는 역시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서 22% 정도 약세를 보였어요. 원화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달러가 종이 쪼가리면 원화는 그냥 종이 쪼가리도 못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의 뭐 방산 기업들이 어떻고 SK가 뭐 반도체가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현대차가 어떻고 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원화가 이게 종이 쪼가리도 못한 쓰레기인데 어떻게 한국 경제가 그 쓰레기 경제가 되지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 뭐 자랑스럽다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그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들을 또 한편에서는 막 떠들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근데 보시면은 위안화하고 대만 달러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엔화하고 원화는 굉장히 연동성이 강해요.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엔화가 굉장히 그 36%나 약세를 보였잖아요. 원화도 22% 정도 약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엔화의 변동성이 가장 크죠. 그다음에 원화의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나 대만 달러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죠.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 엔화가 이제 엔화가 강세일 때 원화도 강세. 엔화가 약세일 때 이제 이때 아베노믹스 시작했다잖아요. 2014년 약세일 때 원화가 뒤늦게 이제 또 강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엔화의 원화가 연동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죠. 다만 요 시기는 요 부분은 위안화하고 연동을 하고 있죠. 위안화하고 요 부분은.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엔화하고 연동을 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메이저 커런시인 위안화나 엔화에 비해서 대만 달러나 원은 그 마이너 커런시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기축통화에 들어가죠. 위안화나 엔화는. 그렇지만 대만 달러나 원은 기축통화가 못 되죠. 그러다 보니 이른바 이제 그 주요 통화, 엔화나 위안화의 움직임에 연동을 하죠. 이때 위안화의 등락
등락과 이렇게 원화의 등락이 같은 것은 이 당시에 한국 경제 상황이 중국 경제하고 상당히 경합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합이 심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팬데믹 이후에는 또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가 또 경쟁 내지는 경합이 또 상당히 심해졌다라는 걸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죠. 이런 원화의 환율. 원화는 두 개의 위안화나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유로화죠. 유로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어떻습니까? 2025년에는 팬데믹 전 대비해서 오히려 뭡니까? 한 강세를 보였죠. 이렇게 팬데믹 전이면은 2019년 요 무렵이니까 요 무렵에 비해서 지금 25년은 좀 강세죠. 한 2.8% 정도 강세. 파운드화도 마찬가지로 요 무렵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올랐죠. 예. 유로화나 파운드화는 거의 같이 연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로화나 파운드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엔화하고 원화를 중심으로 해서는 달러에서 대폭 양세를 보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로화나 파운드화는 달러에 대해서 강세였지만 엔화하고 원화가 너무나 이렇게 약세여가지고 그래서 달러의 실효 환율이 강세였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종합적인 환율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뭐 위안화에 대해서도 약간 강세를 보인 면도 있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돼서 뭐 이렇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일어나가지고 가격이나 코인 가격으로 돈이 팍 빠져나가서 폭등을 했네 어쩌냐는 주장들이 좀 근거가 없죠. 설득력이 없죠. 이제 원화 환율의 이제 아비트라지 거래 관계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뭐냐면 아까 앞에서 원화는 위안화 특히 엔화에 연동을 한다 그랬죠. 얘가 이제 메이저 커런시고 마이너 커런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 하면 이제 근데 달러하고 엔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150원이 결정됐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결정된 값이에요. 150원 결정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가 엔화 일본 기업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 관계를 생각했을 때 엔당 1엔당 9원 정도가 적합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1엔당 9원 정도로 유지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걸 정하면은 원달러 환율은 1,350원으로 자동 결정이 나버려요. 그냥 이 두 개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어떻게 나옵니까? 150엔을 9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아비트라지예요. 무위험 재정거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화 환율은 달러당 150원이고 원은 1엔당 9원인데 이게 만약에 1,400원이라고 쳐봐요. 원달러 환율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400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원 달러를 1,400원에 팔아갖고 N으로 바꿔갖고 N을 다시 달러로 사면 1,350원이면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50원 공짜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세계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 환율 관계는 이 무위험 차익 거래 때문에, 이 아비트라지 거래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이라고 합시다. 달러당. 이것도 이제 이게 메이저 커런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엔도 달러당 150엔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이 되면 위안하고 엔화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 버려요. 위안하고 엔화는 위안당 21.4엔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나와 버려요. 만약에 원화가 위안화에 연동을 한다고 하면은 달러당 이제 7위안이잖아요. 달러당 7위안인데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엔화하고 원화 관계에서 1,350원이 결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350원이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되면은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이니까 위안하고 원화의 환율은 1,350원을 7로 나누면 193원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치에서 어긋나면은 무위험 차익거래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냥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원화가 N이나 위안화에 연동하는 그 관계나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화는 엔화하고 위안화하고 일본과 중국,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하고 중국 기업하고 주로 경쟁 관계 있잖아요. 일본 기업하고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고 중국 기업하고는 수평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약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거나 뭐 이런 관계잖아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엔화하고 위안화의 환율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가지고 야, 달러당 1,350원은 너무 니네들 이렇게 말이 안 돼. 달러당 한 1,300원으로 해. 아니면 1,200원으로 해. 하면은 이 한국의 이제 원-엔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당 뭐 8.5엔이나 엔당 8엔으로 바뀌겠죠. 이게 바뀌겠죠. 이게 압력을 받아버리면, 미국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버리면 이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외환시장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환율 정책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서 이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따라서 이제 어느 게 그 독립 변수고 어느 게 종속 변수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인들이야 그걸 이렇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같은 이제 뭐 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파악하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이 환율이 뭐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대충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엔에서 강력하게 연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무렵은 그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연동을 하고 있죠. 뭐 물론 엔하고도 연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위안화하고 연동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죠.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환율의 결정 요인은 뭐냐? 두 나라가 미국과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환율,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 무엇이 결정하느냐? 구매력, 두 나라 간의 구매력의 차이, 인플레 차이죠. 그다음에 금리 차이, 그다음에 이제 투기적인 요인,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인.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 환율 감시 예를 해서 뭐 니네들 지금 왜 그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세를 유도하려고 그래 이렇게 강세로 바꿔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아니면은 트럼프 관세를 막 때리니까 이제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그 관세를 무력화시키려고 약세를 유도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이 이제 환율을 결정한다 이거 이 네 가지 요인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한중일 이렇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한중일 삼국 네 나라죠 미국까지 포함해서의 달러 환율 결정 요인을 한번 이제 실제로 실제 수치를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미국 이건 뭐냐면 구매력 차이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미국, 중국의 구매력, 일본의 구매력, 한국의 구매력인데 2018년에서 2019년이 파란색이,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2023년에서 2025년 뭐 이렇게 잘못됐네. 2025년 구매력을 나타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이제 구매력 차이를 비교를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로 했어요. GDP 디플레이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환율은 그 나라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가계 이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비 같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소비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게 인플레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물가 지수잖아요. 그렇지만 그 환율은 내 나라의 관계를 이제 관계사에서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만으로는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기업의 물가,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뭐 기타 등등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 전체의 물가 지수로서 결정나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를 쓴 거예요. GDP 디플레이터는 그 나라 전체 가계와 정부, 기업, 수출입을 전부 종합한 물가 지수를 나타냅니다.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는 팬데믹 전에는 2%였는데 팬데믹 후에는 3%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플레가 좀 높아졌. 반면에 중국은 어땠습니까? 2.5%에서 마이너스 0.5%로 디플레에 빠졌죠. 일부 중국 경제 부동산 거품 꺼져가지고 안 좋아졌으니까 중국은 디플레에 빠졌죠.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달러의 관계를 보면은 달러는 이렇게 가치가 조금 떨어졌죠. 반면에 위안화는 디플레 때문에 가치가 올랐죠. 그렇죠? 화폐 가치가 오른 거죠. 디플레이기 때문에 디플레는 물건값이 떨어졌다라는 거냐. 반대로 말하면 화폐 가치가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위안화가 이게 팬데믹 전 대비해서 거의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죠. 이 구매력 차이 하나만으로 보면은. 반면에 일본은 거의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른 상태였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물가가 올랐죠. 한국은 마이너스였다가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일본은행이나 한국은행이 물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가를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왜 물가를 방치를 했을까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책적인 뭐 실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뭐 물가보다는 뭐 이렇게 뭐 고용이나 경제 성장률이 더 중요해. 기업의 어떤 이익을 확보해 주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해서 이렇게 물가를 방치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해석 나름이죠. 근데 이제 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의 두 번째 이제 구매력하고 두 번째는 금리 차이. 금리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건 이제 장단기 평균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금리를 평균해 놓은 금리예요. 올해죠. 2025년이고 미국은 4.25%.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 2.5% 좀 못 되고 일본은 한 1%, 한국은 뭐 한 2.60%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가 가장 높죠.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죠. 돈이. 근데 중국은 가고 싶어도 지금 제대로 못 가죠. 막혀 있으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돈이 가겠죠. 근데 일본하고 한국 중에서 어느 쪽이 또 미국으로 더 많이 갈까요? 당연히 일본 돈이 더 많이 엔화가 미국으로 많이 가. 금리 차이가 크잖아요. 한국도 가겠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이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엔화가 앞에서 금리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엔화가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죠.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죠. 금리 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팬데믹 전에는 미국도 금리가 그렇게 높진 않았잖아요. 거의 뭐 저금리나 제로금리 정책을 했다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가 폭등을 해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고금리 정책을 했잖아요. FRB가. 그래서 금리가 확 올랐잖아요. 반면에 일본은행은 거의 금리를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예, 아마 아베노믹스에서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고 있지만 금리는 거의 손을 안 대다시 뭐 약간 뭐 정말은 눈곱만큼 올릴 정도의 1%에서 지금 0.5% 정도 올리고 국채금리는 뭐 이제 뭐 0%에서 뭐 한 1.56% 6% 정도 오른 상태 그런 정도에 불과하죠. 미국은 어땠습니까? 국채금리나 뭐 기준금리만 해도 막 한때 5.5%까지 올랐잖아요. 5.5%까지 오르고 지금도 이제 4.25, 4.5 지금 내려서 4% 정도에서 4.25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충 미국 금리가 높죠. 근데 약세를 상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위안화는 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가니까 미국으로 제대로. 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쫓아내고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금융 거래도 이렇게 다 차단하고 있는데 그 위안화가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나도 미국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엔이나 원에 비해서 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크게 두 개가 이제 구매력 차이하고 금리 차이가 달러 강세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도 이렇게 아까 구매력 디플레도 지금 거의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보다 조금 높거나 같거나 그런 정도예요. 높거나 같거나 그 정도 때문에 이 구매력으로는 뭐 이렇게 달러나 엔이나 원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 유인은 못 돼요. 금리 차이가 지금 이제 큰 유인이죠. 금리 차이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투기적인 뭐 요인들이죠. 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은 그런 무위험 차익 프로그램에서 그냥 차익거래가 순식간에 실현된다든지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투기 거래를 해가지고 뭐 달러가 이제 더 강세가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다든지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미리 선물 거래를 통해서 투기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이 그 지금 트럼프 관세 15%를 매겼는데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지금 자꾸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가 무슨 시장 개입을 해야 우리 시장 개입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가 뭐라고 말했죠?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지만 일본의 그 연금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약세를 유도하고 있어. 연금펀드에서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를 많이 사재껴가지고 당연히 일본 연금펀드가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이 살려면은 엔을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엔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 너네들 우회적으로 엔화 약세 유도하는 거 하면 안 돼라고 막 이렇게 방방 뜨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정책적인 요인들도 이제 작용을 한다. 뭐 그런 거죠. 뭐 대충 지금 이제 그 모습이 이런데, 그러니까 달러가 종이 쪼가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금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주식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서 뭐 폭등을 하고 있다 이야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환율도 달러 지금 강세예요. 달러가 종이 쪼가게 되면 강세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구매력 차이라든지 금리 차이라든지 투기적 요인이라든지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달러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엔화, 원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엔화에 연동을 이렇게 강하게 연동을 하지만 위안화에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동을 한다.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이렇게 우리 같은 전문 기관이 이런 데서 이렇게 판단을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힘들고 한다. 이런 이제 재정거래나 이런 걸 통해 아비트라지 거래를 통해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어느 것이 이제 그 독립 변수고 어느 것이 종속 변수인가 하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환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